오신 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애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다 그 목적으로 오신 거죠? 네. 자, 그러면은 우리 애들이 어떤 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에 대해서 바라는 인재상, 어떤 인재상을 우리가 바랍니다. 자,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이렇게 주관식 문제 나오면 안 되죠. 객관식에 나와야죠. 자, 보기 1, 성실한 인재. 보기 2, 부모님과 선생님 말을 아주 잘 따르는 순정적인 인재. 3, 어디 가서나 살아남을 수 있는 그야말로 생존형의 인재. 4, 사람은 남들이 안 하는 아주 괴짜 같은 생각을 하는 인재. 자, 1번부터 4번까지 있어요. 예. 자,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1번, 성실한 인재. 없어요? 그래, 아직 안 그럴 텐데. 자, 2번, 예. 부모님, 선생님 말을 잘 듣는 인재. 그것도 없어요? 사실은 다른 얘기를 하시네, 지금. 예. 3, 막대먹은 인재. 진짜 아니죠? 생존형 인재. 예. 그게 생존형입니다. 생존형 좋습니다. 예. 살아남아야죠. 자, 마지막으로 괴짜. 예.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과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적 변화가 우리 인재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은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하기 위해서 제가 후딱딱 넘어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안 넘어가나? 잠깐만요. 이게 좀 맞추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네. 좀 맞춰봐 주세요. 자, 이걸로 할게요. 자, 우리 다들 그 4차 산업혁명이 도래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강연 들어보신 분? 네, 들어보셨죠? 설명하실 수 있어요? 네, 대부분은 99% 강연은 들어봤는데 설명을 못한다예요.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다보스 포럼 의장이 주도해서 1년 전, 작년 1월 달에 다보스에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의 변화가 4차 산업혁명이다. 제가 그래서 몇 달 전에 다보스 포럼 의장이신, 네. 다보스 포럼 의장이신, 안 되네. 잠깐만. 네. 죄송할 거 없어요. 자, 다보스 포럼 의장이신 클라우스 슈밥 의장님하고 KBS 1TV에서 명견말리 1시간 대담을 했는데 아마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때는 다들 최순실을 봐야지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슈밥 의장님한테 이런 뻔한 얘기 하지 말고 정말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정의해보자 그랬더니 심지어 이분도 아직은 정의하기 이르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변화가 워낙 거대하기 때문에 딱 이거다 하고 찍어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자, 이게 우리한테 지금 나쁜 건 아니죠? 예, 잠깐만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4차 산업혁명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봤더니 대체로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거는 빅데이터야. 어떤 사람은 그건 사물 인터넷이야. 어떤 사람은 100% 인공지능이야. 이렇게 주장하는데 전부 다 뭐라고요? 코끼리 다리 만지기라는 겁니다. 이런 개별 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면은 전체를 볼 수가 없어요. 전체를 보자 하는 게 뭐냐면은 1, 2차 산업혁명이 만든 오프라인의 세상과 3차 혁명이 만든 온라인의 세상, 두 개의 세상에 융합하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은 현실을 가상으로 보내는 디지털 혁명이 3차 혁명을 주도했어요. 4차 혁명은 이것이 다시 아날로그화를 통해서 현실과 가상의 융합을 합니다. 자, 두 개가 융합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죠. 우버는 대한민국에서 합법, 불법? 불법이죠. 근데 우버의 기업가치 혹시 아시는 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80조입니다. 80조.
우리 현대자동차의 3배쯤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대한 기업이 한국에서는 불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쪽에서는 온라인의 공유의 시각에서, 한쪽에서는 오프라인의 소유의 시각에서 문제를 보기 때문이죠. 이 두 개의 세상이 융합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기서 거대한 생명이 발생합니다. 이 생명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바로 유니콘이에요. 자, 유니콘 그러면은 바로 유니콘 그러면은 자 됩니다. 이제. 자, 이 유니콘은 자 유니 하나죠. 콘 뿔이죠. 뿔. 자, 뿔이 하나인 동물입니다. 일각수죠. 근데 우리 벤처업계에서는 유니콘 그러면은 1조 기업 가치, 1조 뭐 조금 큰 돈입니다. 자, 1조 기업 가치가 남는 창업 기업들을 유니콘이라고 해요. 뭐 쉽게 등장하지 않죠. 이게 2009년도 하나, 2010년도 하나, 1년에 한 개 정도 등장할까 말까 했는데 어쩐 일이 되는지 2011년도가 되니까 얘들이 분기에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해요. 2014년도가 되니까 한 달에 하나씩 등장해요. 그리고 작년도에는 일주일에 1.5개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게 4차 산업혁명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변화예요. 그러면 이 유니콘들을 분석해 보면은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뭔지 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얘들은 현실과 가상을 융합해서 사업을 해요. 현실 세상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만들고 인공지능이 그거를 분석해서 현실을 최적화한다. 특정 기술을 가지고는 전체를 설명할 수 없죠. 이 4차 산업혁명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을 해요. 융합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들이 동원되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을 정의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현실과 가상이 인간을 중심으로 융합하는 것이다. 자, 이런 변화를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지금 에어비앤비가 뭐 하는가 가만히 보면은 에어비앤비는 세계에서 제일 큰 호텔 체인입니다. 이 회사가 호텔 방을 몇 개나 갖고 있을까요? 한 개도 없죠. 네. 한 개도 없습니다. 세계 최대 렌트카에서 우버는 렌트카가 한 대도 없고요. 세계 최대 미디어 회사는 미디어를 만들지 않습니다. 어딜까요? 페이스북이죠. 예. 이들은 다 뭐 하고 있느냐면은 현실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클라우드에 빅데이터를 저장하고 가치를 창출해서 최적화한다. 그래서 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해 봤더니 저 아주머니는 내일쯤 기저귀를 주문할 거야. 가장 가까운 배송센터에 기저귀를 갖다 놓으면 주문 즉시 배송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측 배송 시스템이죠. 자, 뉴턴은 이 학습 지도, 맞춤형 학습 지도인데 학생들의 개개인의 문제를 전부 다 데이터를 수집해서 개개인의 학습 형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교육을 맞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현실과 가상을 연결해서 예측과 맞춤의 가치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지금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겁니다. 즉 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오프라인의 현실과 온라인의 가상이 합쳐져 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합쳐져서 건강관리, 에너지, 보안, 재복구, 집, 건물, 제조 모든 분야를 지금보다 완전히 다른 최적화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미래의 일자리가 변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을 수학, 영어 열심히 시키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에 어떤 산업이 뜰 것이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대학을 들어간 1972년도에는 학교에서 정말 공부를 잘 못하고 한 중간 정도 되면 넌 성적이 안 되니까 의대나 가라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이제 의대가 제일 높죠. 그리고 공대 내에서도 제일 떨어지는 과가 생물학과였습니다. 바이오. 그리고 제일 높은 과가 물론 제가 간 데가 제일 높고 그 다음이 화학공학과인데 요즘은 그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미리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미래 일자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미래 일자리에 대해서는 다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완전히 세상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당연하죠. 그죠? 예, 당연히 사라질 겁니다. 옥스퍼드, 다보스, 가트너 전부 다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자리가 생기고 어떤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냐, 우리가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하죠. 우리 애들한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 혁신이 일자리를 어떻게 없애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계, 육체 노동을 바꾸는, 기계로 대체하는 게 기계죠. 기계를 부수는 운동이 벌어졌죠. 이걸 우리가 러다이트 운동이라고 알고 있죠. 1811년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사람 일을 뺏어갈 것이다. 이래서 타임즈가 오토메이션 잡리스라는 문제를 제기한 게 1961년도입니다. 이 사이에 거의 매년 한 개 이상의 일자리를 기술이 없앨 것이다 하고 가설이 등장했어요. 실제 그런 일이 얼마나 발생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요 경제 대공황 시기는 이건 기술 혁신의 문제가 아니죠. 역사상 단 한 번도 일자리가 사라진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죠. 이게 실험률인데 일자리는 바뀝니다. 즉 일자리는 생성과 소멸을 해요. 창조적 파괴를 거듭해온 겁니다. 자,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80%에 달했던 18세기 농업의 일자리가 지금 얼마냐? 실제 농업의 일자리 0.2%입니다. 농업으로 분류되는 게 1.8%예요. 그중 1.6%는 가공, 예측, 운송 이런 걸 합니다. 실제 농업 자체 파마는 0.2%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79.8%가 실업자가 됐나요? 아니죠. 그들은 제조업으로, 서비스업으로, 플랫폼 서비스업으로 이전해 갔을 뿐입니다. 전체적인 실업률은 증가되지 않았습니다. 즉 일자리는 진화할 뿐 사라지지 않았어요. 좀 더 보면은 최근에도 생산성 증가, 임금 증가, 근로시간 감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뿐이지 일자리 전체가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애들 안심해도 될까요? 예? 아직은 좀 이르죠? 예. 자, 우리가 산업혁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기계혁명이었다. 2차 산업혁명은 유니버설 에너지인 전기혁명이었다. 3차는 정보혁명, 4차는 지능혁명이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한 면만 보는 거예요. 이 기술은 뭐래요? 공급을 만들죠? 근데 아무리 공급을 해도 수요가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은 기계혁명의 결과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켰는데 기계혁명은 생존의 욕망을 충족시킨 겁니다. 인간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전기혁명은 인간에게 안정의 욕망, 여유를 줬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뭐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지만 있으면 편리한 거 있죠.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해줬죠. 뭐 저는 편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편리할 뿐이죠. 예. 세 번째, 정보혁명은 인간 사회적 연결 욕망을 충족시켜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늘 연결되어 있으니까 원래 인간은 혼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원래 식구란 게 그런 거죠. 이제는 혼밥, 혼술, 혼영 이런 것들이 다 일반화되고 있어요. 왜? 사회적 연결 욕망이 충족되니까. 즉 모든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기술의 변화와 인간의 욕망이 맞아 들어가면서 진화해온 겁니다. 좀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은 지능혁명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 어떤 학자도 여기에 대한 답을 못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학부모님께서 세계 최초로 보시는 거예요. 예. 자, 세계 최초로 그게 뭐냐면 인간의 새로운 욕망이 무엇이냐. 즉 모든 산업혁명에서 만들어진 일자리라는 것은 기술과 욕망을 연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자리란 기술과 욕망을 연결하는 게 일자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 1에서 3차 산업혁명은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어요. 뭐로? 바로 요 욕망을 창조시키는. 근데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우리 질문입니다. 저걸 못 만들면 일자리는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보면은 이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사회 규성 욕구, 명예 욕구, 자아 실현 욕구가 있는데 요 1차, 2차 산업혁명이 놀랍게도 이 생존의 욕구와 안전의 욕구하고 그대로 일치하죠. 3차 산업혁명은 사회 규성 욕구에 그대로 일치해 들어갑니다. 제가 조금 이거 오버랩 시켜서 그려놓은 거는 이게 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 오버랩돼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4차 산업혁명은 뭐를 만족시키는 혁명이 될까요? 거의 감이 잡히시죠? 바로 인간의 자기 표현 욕구를 만족시키는 혁명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제시하는 새로운 가설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자기 표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직업이 대거 등장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자아 실현의 욕구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이거예요. 나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옛날에는 자식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러면 부모들이 펄쩍 뛰죠. 그게 밥 먹여주냐? 근데 이제는 밥 먹는 문제는 여기서 넘어선 거죠. 네. 이제는 그것이 나를 표현하고 나를 실현하는 쪽으로 이동해 나가는 겁니다. 즉 산업혁명, 1차 산업혁명이라든 어떤 인간의 욕구가 채워졌느냐, 생리적 욕구, 안정의 욕구, 사회기술, 자기표현, 자아실현 욕구, 이 거의 대부분이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요겁니다. 파란색. 기술은 거의 비중 안 하고 인간이 열심히 해가지고 조금씩 만족시켰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충족이 적었죠. 자, 전기혁명이 생기면서 여기서부터 전기혁명이 생기면서 생리적 욕구의 많은 부분에 기술이 담당하고 안전의 욕구도 기술이 담당하고 점점 위의 욕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정보혁명은 점점 더 위로 올라가지고 지능혁명은 더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래서 기술 혁신으로 사회 전체의 파이가 증가하죠. 즉 생리적 욕구를 놓고 보면은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서 생리적 욕구는 거의 대부분 이제는 기계가 만족시킵니다. 즉 우리 의식주 문제는 옛날에는 사람이 만들던 것들이 거의 다 기계가 만들죠. 그렇다고 사람이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죠. 안전의 욕구로 가고 사회 규성 욕구로 가고 그리고 자기 표현 욕구로 가고 자아 실현 욕구로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상은 어떻게 변하는 것이냐.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요. 그러면 새로운 인재가 뭘 만드느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로봇, 인공지능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면 기존의 일자리가 느나요? 주나요? 자, 강의하는 로봇이 등장하면 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우리 백박사 일자리도 위험합니다. 예. 백박사는 미모로 버티겠지만 저는 안 되잖아요. 예. 자, 이래서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 인재들이 들어와서 초생산성을 만들면 생산성이 증가하면서 노동과 일의 총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예요. 노동 시간이 줄거나 일자리가 줄거나. 우리가 지금 40시간 일하는 거를 이제 20시간만 일하거나 아니면 일자리 절반이 없어지거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걸 걱정하는 거죠.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새로운 인간의 욕망이 나타나요. 이 수요 증가가 만들어지면은 여기서부터 일자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저급, 요것이 상급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생산성 증가 일자리에서 떨쳐진 줄어든 사람들이 새로운 교육을 통해서 수요 증가로 가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사회 전체의 분배 구조가 개선돼서 쓸 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새로운 수요 증가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일을 제가 재정의했습니다. 일이란 도대체 뭐냐? 자, 일은 뭘까요? 우리는 일은
일자리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세금으로 만드신다 그랬습니다. 제가 그래서 컬럼을 썼어요.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는 가짜고, 세금을 만드는 일자리가 진짜 일자리다. 일이라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노동이 있고 업이 있고 놀이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분류를 했습니다. 자, 업은 뭐냐? 미션. 어떤 가치 있는 결과를 만드는 건 미션, 업입니다. 이건 의미가 있어요. 가치가 있죠. 그 다음에 내가 재밌게 하면 이건 재미가 있습니다. 이걸 놀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 내가 왜 하는지 모르지만 시키니까 한다. 이게 우리가 삽질한다고 얘기합니다. 삽질한다고. 이 소위 목적과 분리된 이 삽질하는 거, 반복되는 일, 이것이 바로 노동입니다. 레이버. 이 노동은 누가 잘해야 하느냐? 앞으로 이것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재미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과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는 거, 요거는 인간이 하자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진화시켜 나가자는 게 제가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일이란 것은 노동과 업과 놀이 중에서 이제는 인간이 다 하는 시대에서 점점 이게 이동하는 겁니다. 즉 일이란 건 뭐냐? 생산과 소비의 연결고리입니다. 일은 왜 하죠? 누군가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걸 통해서 물건이나 재화를 만들어야지 공급이 되죠. 즉 일이란 것은 생산과 소비의 연결고리가 일입니다. 이 생산을 하는데 필요한 게 인간과 기술이 결합해서 생산을 하고요. 소비는 욕구와 능력입니다. 아무리 욕구가 있어도 내가 쓸 돈이 없으면 소비를 못하죠. 또 아무리 돈이 있어도 내가 뭐 필요한 게 없으면 소비할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결합이 바로 일을 전체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즉 일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 일자리가 이렇게 진화한다는 거예요. 점점 노동에서 업을 거쳐서 놀이로 진화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일자리가 아닌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노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만드는 인간과 놀이하는 인간, 이것이 인간의 역할. 또 일하는 로봇, 요거는 뭐냐? 반복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일과 놀이를 순환시키는 호모 파베르, 베르그송이 얘기하는 호모 파베르와 호이징어가 얘기하는 호모 루덴스를 제가 합쳐가지고 호모 파덴스라는 용어를 하나 그냥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호모 파덴스란 인간의 역할과 반복되는 로봇과 인공지능의 결합되는 세상이 미래 세상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조만간 옵니다. 그래서 일과 놀이와 노동이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될까요? 이게 이제 우리 그 다음 숙제입니다. 자, 어떤 인재를 키워야 될까요? 협력하는 괴짜. 정답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2009년도에 제가 백민장 박사님을 모시고, 그때는 박사가 아니었는데, 자, 백민장 박사님을 제가 모시고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우리가 만들어야 인재는 어떤 인재일까 하고 결론을 내린 게 협력하는 괴짜예요. 자, 볼까요? 자, 인재는 미래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세상 일은 반복되는 일이 있고 반복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과 반복되는 일. 자, 반복되는 일은 누가 할까요? 요거는 이제 기계, 인공지능하고 로봇, 그 아래 것들 시켜야죠. 아래 것들. 요게 지금까지 누가 하던 건 전문가가 하던 일들입니다. 전문가, 우리가 법률가, 저널리스트, 이런 전문가들, 소위 뭐죠? 증이 있는 직업들입니다. 스펙형 직업들이에요. 이런 스펙형 직업들이 반복되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회계사, 뭐 이런 사람들 전부 다 그런 부류에 속하죠. 이런 사람들은 뭘 갖고 있느냐?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컨텐츠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식.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이 법률가보다 누가 훨씬 잘해요? 인공지능이 훨씬 잘합니다. 방사선과 의사하고 그리고 인공지능하고 엑스레이나 MRI 리딩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이미 인공지능이 훨씬 잘합니다. 인공지능이 사람 얼굴을 알아맞추는 능력이 99.8%까지 올라갔어요.
인간의 능력이 96.5%입니다. 네. 이미 시각 능력에서 인공지능은 인간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 월급 3천만 원 받는, 실제로 이렇게 받습니다. 월급 3천만 원 받는 방사선과 의사가 미래에도 유망한 직업이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네. 천만의 말. 증이 있는 직업들은 전부 다가 미래에는 도태되는 직업들입니다. 자, 판결문. 이미 판결문의 초록을 인공지능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리걸텍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기사는 인공지능이 쓰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투자 분석도 인공지능이 하기 시작한 지 오래됐습니다. 회계장부 이미 인공지능이 하고 있어요. 즉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들은 전부 다 도태되는 직업입니다. 그래서 교사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숫자는 괜찮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예. 그럼 새로운 건 뭐냐? 이건 기억과 개척자, 이건 컨텍스트, 학습 능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의 시대에서 학습 능력의 시대로 바뀌는 거예요. learn 하는 데서 learn how to learn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머니인 레포트라는 게 대표적인 우리 교육에 대한 레포트예요. 지난 60년, 50년간에 걸쳐서 변화된 걸 보면은 런 루틴하고 반복되지 않고 상호작용이 있는 직업이 일자리가 무지하게 늘어난 겁니다. 일이.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한국의 변화, 4차 산업혁명과 시대적 변화를 합쳐보면은 우리가 필요한 건 창조성, 즉 반복되지 않는 거. 근데 반복되지 않는 거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뭘 끄집어내려면 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팀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아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 그래서 요것에다가 뭐가 필요하냐? 이 세상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게 3C 플러스 W를 우리가 이 과정을 만들 때 목표로 삼은 거죠. 즉 창조성과 도전성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 우선 첫 번째, 두 가지 종류의 인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인재가 칭찬받았습니다. 뭐 팔방미인입니다. 모든 점수 성적에서 골고루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80점. 이 친구들은 어떤 친구냐? 한 과목은 100점인데 나머지는 다 과락이에요. 졸업 못하는 애들이죠. 네. 문제아들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게 바로 괴짜들입니다. 평균 점수 30점입니다. 그런데 룰을 바꿨어요. 너희들끼리 협력해서 보고서를 써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느냐? 얘들은 협력해도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얘들은 협력을 했더니 95점이 돼버린 거예요. 즉 괴짜들이 협력하니까 이게 무지막지한 게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협력하는 괴짜가 지금 우리의 목표인데, 기존 교육은 뭐냐?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이에요. 근데 지식의 양은 어떻게 돼요? 1년에 2배씩 폭발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 지구상에 나타난 새로운 지식이 10 제타바이트. 10 제타바이트면은 달러를 5번 왕복하는 양입니다. CD롬으로 구워가지고 쌓아놓으면 달러를 5번 왕복해요. 그 1년 사이에 나타난 새로운 지식의 양입니다. 그 지식은 어떤 천재도 다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이제는 지식을 공부해서 세상에 대처하겠다, 이미 불가능해졌어요. 예. 그러면은 사회는 어떻게 변하느냐? 요거 우리 백 박사가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겁니다. 쌩 하고 날아갑니다. 이렇게. 예. 이게 만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오래전이에요. 예. 근데 이 교육은 이렇게 뒤뚱뒤뚱 가고 있죠. 교육이 사회를 못 따라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유일한 방법은 사회와 교육이 합쳐지는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교육이 학교가 사회로부터 분리돼 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learn how to learn, 바로 컨텍스트를 가르치는 지식에서 학습 능력 교육으로 가야 된다. 교육과 사회가 융합하는 거죠. 그래서 융합하기 위해서 이제는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실패하면 재도전하고 성공하면 정답을 내는데, 컨텐츠 교육이란 거는 그 확정된 답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꼭꼭 잘 찍어서 쪽집게 과외를 하면 이거를 확실히 알려주죠. 이 반복되는 스펙 교육과 요 문제 해결하는 요 과정을 가르치는 게 학습 능력 교육, 컨텍스트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는 이게 필요한 거지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 변하니까, 이건 저 인공지능이 더 잘하니까. 그래서 컨텐츠 교육, 우리가
이 정답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컨텍스트로 가야 되고, 이게 바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프로젝트 기반 교육의 필요성입니다. 굉장히 교육학계에서 아이러니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학교를 만들고 1회 졸업생들을 보면은 되게 제대로 못 가르칩니다. 1회 졸업생. 혹시 1회 졸업생 있어요, 학교에? 없어. 1회 졸업생. 그래, 예전이야. 그때 못 가르쳤나? 응? 그런데 그 커리큘럼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선생님도 제대로 연습이 안 돼 있고, 이럴 때 졸업한 친구들이 굉장히 잘해요. 이유가 뭐냐? 결국 답이 이겁니다. 선생이 안 가르쳐야 좋다. 예, 안 가르쳐야 좋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 less teach 하라는 겁니다. 적게 가르치라. 그리고 more learning 하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학습이 아니고 이건 지식을 가르치는 겁니다. 요거는 학습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이제는 지식이 아니라 학습 능력을 배워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프로젝트 중심 교육이란 교육과 사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사회가 합쳐져 있어야 돼요. 즉, 사회 문제를 통해서 교육을 하는 겁니다. 사회 문제를 통해서 교육을 하면은 여기서 뭐가 생기느냐? 수많은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여기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학습 능력이 키워집니다. 근데 학습 능력이 키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 이 교통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거기에는 뭐 기술적 문제, 윤리적 문제, 법률적 문제,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새로운 사물 인터넷 기술에 공부를 해야 되겠어. 그러면 너무나 반복되는 교육은 내가 아예 공통으로 하고, 그래서 요 공통적인 가장 기본적인 교과목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가르치고 오프라인으로 컨텍스트를 가르친다. 이게 우리 IPCU를 만들 때 저기입니다. 오늘 이름도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오프라인은 뭘 중심으로 하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합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들어가 봤죠? 예. 그래서 지금 학생들 열심히 이제 프로젝트 수행 중에 있을 겁니다. 내일 발표를 하는 거 보면은 쟤들이 내 애가 맞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잘할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이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면 저기 사물 인터넷도 공부해야 되고 빅데이터도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뭐냐면은 온라인 교육이 필요하죠. 이래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모든 이게 협력하는 교육자 교육의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교육인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 중심이 되고, 필요한 교과목들은 어디서 가르치냐? 무크에서 가르칩니다. 온라인. 예. 그래서 매시브 온라인 코스웨어, 오픈 코스웨어라고 하는 무크에서 온라인 교육에서 가르칩니다. 근데 온라인 교육을 하면은 애들이 집중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지 상호작용 교육을 합니다. 예. 그리고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느냐? 맞춤 교육 인터페이스가 들어가죠. 이게 교육 테크, 에듀테크에서 많이 제공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BL 플러스 어댑티브 러닝 플러스 무크 플러스 플립, 요게 새로운 협력하는 교육자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세트입니다. 4대 세트가 바로 요거 세트 교육입니다. 불행히도 아직 대한민국에 이러한 교육을 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어요. 불행히도. 앞으로는 이게 확산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일을 하려면은 창조성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업가 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남들을 추격해 왔어요. 그래서 패스트 팔로우, 이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 후반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조선산업, 반도체 산업 우리가 만든 거 아니죠. 쫓아가서 우리가 1등 했습니다. 어떻게 1등 했는지 아시죠? 비결은? 네, 한국이 반도조선이라서 1등 한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효율 경제에서 1등 했는데, 이제는 이거는 중국이 우리가 더 잘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효율 경제에 필요한 건 정답 교육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한국이 남들을 추격할 때는 정답 위주의 교육을 하는 게 대안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 가지고 중국을 못 이기니까 이제는 창조와 협력 교육으로 가야 되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제를 찾는 교육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수업 시간에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그러면은 다들 싫어하죠. 진도 나가야 되는데 질문한다고. 근데 아시다시피 유태인들은 수업 시간 가서 너 뭘 질문했느냐, 그게 주된
교육 방식. 교육이란 직물이라 생각하는 게 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재냐? 안정지향의 인재를 키우죠. 우리가 필요한 인재는 기업가 정신과 도전적 사고, 이와 같이 반복되지 않는 새로운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이런 기업가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발명가는요, 창조성이 있는데 도전이 없어요. 그다음 관리자는 창조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기업가 정신 교육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질문을 해요. 야, 그 기업가 정신이라는 게 말이야, 왜 교육까지 되냐? 뭐 정주영이나 이병철 같은 사람이 교육해가지고 됐겠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조나 대학에서 13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기업가 정신 교육 받은 그룹과 안 받은 그룹 그랬더니 창업이 3배 많고, 교육을 안 받은 그룹, 창업 안 한 사람도 연수입이 27% 많고 자산이 62% 많아요. 즉 창업을 하든 안 하든 기업가 정신 교육은 해야 된다죠. 네.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가 정신 교육을 통해서 미국 전체가 바뀌죠. 스탠포드 졸업생들의 매출액이 2조 7천억 달러. 그러니까 한국 GDP의 2배 정도 수준입니다. 유럽도 질 수 없죠. 그래서 오슬로 아젠다에서 초등학교부터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분? 2018년부터 의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화 모델이 바로 이 IPCO 모델입니다. 네. 자, 그럼 우리는 뭘 가르칠 거냐? 자, 배 한 척을 잘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깎는 법을 가르쳐야 될까요? 아니면 바다에 대한 동경심을 키워야 될까요? 남들을 쫓아가는 배를 만들 때는 나무 깎는 거, 남들을 앞서가는 배를 만들고 싶으면 바다에 대한 동경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생텍쥐베리가 한 얘기입니다. 이제는 창업 스킬이 아니고 기업가 정신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우리 카이스트에서 2009년부터 이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예. 자, IP와 CEO를 합친 게 이제 IPCO입니다. 발명가 기업가 정신 교육이다. 자, IP와 CEO, 사업화와 차별화를 어떻게 한다 하는 이 두 가지를 겹쳐서 우리가 IP 기반에 혁신한다는 거죠. 이 교육 체계를 저희들이 7C 교육 체계라고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선발부터 시작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그것이 다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멘토링을 하고 성장을 하는 요 일련의 교육 체계를 우리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처음에 우리 1회, 2회 졸업생들이 있을 때는 이런 이름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백박사하고 멋있게 이름을 좀 붙여보자 해서 이제 7C 교육 체계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교육 체계 맨 처음 시작은 CC 캠프입니다. CC는 뭐냐? 창조와 협력의 캠프예요. 우리가 어떤 인재를 키우려고 그런다고요? 협력하는 괴짜. 자, 협력, 그죠? 네, 협력. 그 다음 괴짜는 창조입니다. 창조와 협력 캠프가 협력하는 괴짜를 키우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창조성과 협력성을 봅니다. 학생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주자. 그래서 창조와 협력을 통한 집단 창의력을 발휘시키자는 겁니다. 여기서 챌린징은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지 창조성이 나옵니다. 억지로 하는 데서는 노동의 성과는 나오지 창조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플레이, 노는 것과 미션, 의미,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거기서 창조성이 발현되기 시작하죠. 이 선발 캠프 애들이 뭐라고 그러냐? 선발되지 않는다고 해도 만족스럽다, 이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프로젝트 기반 교육부터 시작을 하죠. 프로젝트 중심 교육, IPCO를 저희들이 아마 여기 오셔서 느끼셨겠지만 맨 처음은 이슈 포스팅을 합니다.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할 수 있게끔 거기다가 멍석을 펴주는 일이 이슈 포스팅입니다. 그래서 IP 이슈 포스팅 하면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컬래버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집단 아이디어 도출. 지금까지 나온 아이디어 별 볼일 없습니다. 얘들이 12시까지 해도 별 볼일 되게 없어요. 새벽 1시, 2시쯤 되면 그분이 옵니다. 예. 예. 그래서 그분이 오는 그 느낌을 받은 학생들은 그 즐거움을 잊지를 못해요. 이게 마약 주사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 안 하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슈 포스팅을 하고 내일 아침에 뭘 하느냐? 엘러버레이션 합니다.
상호 발표 평가를 하게 돼요. 상호 발표 평가를 통해 가지고 더 배우죠. 그리고 이제 사후 관리 발전합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중심 교육에서 뭐 많은 기업 사례 연구, BT, IT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교육과 사회는 융합이 됩니다. 왜? 우리가 프로젝트 중심 교육의 이슈 포스팅은 이 사회의 실제 기술과 문제를 가지고 이슈 포스팅을 했어요. 자, 그럼 이슈 포스팅을 한 거를 가지고 창조와 협력으로 하다 보면 거기서 뭐가 만들어지냐? 아이디어, 기술적 아이디어는 특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적 아이디어는 사업계획서로 나중에 만들어집니다. 학생들이 특허를 내본 학생들은 사물을 보는 깊이가 달라져요. 네, 그리고 사업계획서를 써본 학생들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이 현실 기반의 혁신을 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네, 전문가 이슈 포스팅 하는데 사실 우리 카이스트의 프리미엄이 뭐냐 그러면은 다른 캠프들에서는 이런 분들을 모셔오기가 어려워요. 근데 우리 카이스트에서 오라 그러면은 이분들이 뭐가 있을지 알고 착각하고 오십니다. 네. 자, 뭐 프로젝트 사례죠. 뭐 로봇과 인간의 미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컨텐츠 교육을 해요. 가장 기본적인 교과는 우리가 표준으로 제공하자. 이거죠.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교과가 뭘까? 그러면 맨 처음에 문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는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발견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문제 발견에 필요한 게 미래학과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통해서 문제를 발견해요. 그럼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죠. 그게 융합기술로서 풀어서 특허로 포장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죠. 자,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풀었다고 세상이 바뀌나요? 그걸 세상에 전달해야죠. 그게 바로 기업가 정치입니다. 그래서 요 5개가 우리 전체의 모순을 극복하는 트리지적 사고로 통합되어 있는 구조가 IPCO의 무크 설계의 기본이 되는 거죠. 트리지는 이 세상을 모순을 해결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모순이에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문제에 부딪히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많은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돌아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정말로 창조적인 사람들은 문제에 부딪히면 기뻐합니다. 네. 왜? 내가 이 문제를 풀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푸는 게 대개는 분리의 원칙, 시간을 분리하거나 공간을 분리하거나 조건을 분리하는 이런 사고 연습을 통해서 문제 푸는 방식을 배워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기업가 정신, 미래기술, 지식재산, 인문학 이거를 우리가 하고 요것을 이제 온라인 교육 프로세스로 온라인 교육으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 카이스트의 학생들이 용돈이 모자라니까 카이스트 학생들 조교로 써가지고 이 과제를 평가하고 리뷰하게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IPCO 이제 무크가 만들어지면서 많은 사람들 후기가 여기 이제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육을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됩니다. 평가를 누가 할 거냐? 이게 제일 우리가 하면서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왜냐? 이게 정답이 있는 평가는요, 학부모들이 수용을 합니다. 네, 정답이 있으니까. 맞아. 우리 애는 이거 못 맞췄지. 근데 정답이 없어요. 이 프로젝트 중심 교육은 모든 문제가 다 달라요. 각각 똑같은 문제를 풀지는 않습니다. 다 다른 문제를 풀어요. 그럼 도대체 그걸 어떻게 평가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평가 순위를 도대체 어떻게 정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을 낸 거는 일단은 오픈 컨테스트 한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평가한답니다. 그 다음에 리뷰를 어떻게 하느냐? 피어 리뷰를 한다는 거예요. 학생들끼리 상호 평가한다. 학생들끼리. 물론 뭐 바람직한 것은 전문가분들을 한 10분 모셔놓고 평가하면 돼요. 이런 평가는요, 제가 해봐도 제가 잘 아는 분야도 바이어스가 됩니다. 저도. 그런데 한두 명이 평가해가지고는 사실 평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전문가를 많이 모셔온다는 거는 우리 교육원 예산상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피어 리뷰밖에 없어요.
이 피어 리뷰를 하면서 생기는 문제는 뭐냐면, 야, 쟤는 나하고 친해, 쟤는 안 친해, 쟤는 왕따 시킬 거야, 그리고 쟤는 내가 항상 높게 줄 거야, 이런 바이어스 되는 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없애는 거를 메타 평가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우리가 도입하고 이게 잘 될까에 대해서 꽤 우려를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잘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 프로젝트 교육을 도입하고 있는 수많은 사례에서 이제는 피어 리뷰가 일반화되고 있어요. 우리 백 박사 그거 확인했어요? 피어 리뷰가 일반화되고 있다는 거. 많이. 예. 거기다 이제 이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다가 뭘 의미를 붙였느냐? 야, 네가 이걸 평가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팀들은 그러니까 합쳐서 한 사람 앞에 10시간씩 곱하기 5명 50시간을 투입해서 만든 결과인데 이거를 10분 안에 발표하고 5분 안에 발표하는데 그거를 너는 그 짧은 시간 내에 습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는 거다. 이게 그래서 소셜 러닝이라고 저희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남들이 한 것을 압축해서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소셜 러닝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거를 우리는 그래서 10개의 팀이 있으면 나는 내 팀 과정은 직접 우리가 만들었지만 다른 팀이 한 결과도 내가 남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소셜 러닝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평가는 시험이 아닌 소셜 리뷰와 소셜 러닝 가지고 한다. 주관의 객관화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끝나면 안 되죠. 자, 심화학습이 들어갑니다. 멘토링 프로그램에 이 멘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 멘토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됩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학생들하고 저녁을 먹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경우에 감수성이 예민한 젊을 때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들하고 저녁 식사 대화 한마디가 사실은 한 학기 수업보다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멘토들이 역할을 하고 그들이 커뮤니티를 가지고 움직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진화해야 됩니다. 스스로 진화하는 성장 노트를 가지고 스스로 진화해 나가는 과정을 겪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7C 교육 체계라고 이름 붙이고 있습니다. IPCO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집단 지능의 위력, 잠재력, 믿기지 않는 교육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까지 특허 출원이 2290건, 등록이 140건, 14건의 17건의 사업화 시도, 학생 기부도 있고 저희들이 이 과정을 만들면서 절대로 이 과정은 대학 진학을 위한 과정이 아니다. 대학 진학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교육을 한다. 그런데 이제 우려했던 건 우리 백 박사하고 걱정했던 건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은 안 하지만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지고 대학에서 다들 미역국 먹게 되면은 그러면 아마 여기는 판이 날리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못 간다는데 부모들이 학생들 여기 보내겠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대학도 잘 가요. 우리가 대학 진학을 위한 교육을 시킨 건 아닙니다. 근데 대학도 잘 가요. 왜 잘 가지? 네? 면접을 잘 봅니다. 마침 우리가 이걸 만든 다음에부터 면접에 들어갔어요. 면접에 들어가면은 우리 친구들이 토론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문제를 많이 생각하고 이런 연습이 되다 보니까 진짜 면접을 잘 봐요. 그래서 이 굉장히 많은 대학에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인재상을 받은 친구들이 18명. 글로벌 인재 포럼에 연사도 나서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세상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회가 되죠. 여러 친구들 얘기를 제가 써놨습니다. 학부모 만족도에 대해서 우리가 학부모 미팅을 시작한 이유는 그래요. 했더니 아니 카이스트에서 한다고 영재교육 한다고 해서 보냈더니 아니 수학은 전혀 안 가르치고 아니 이거 도대체 내가 왜 우리 애를 보내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많은 학부모들이 불만을 표시했어요. 그래서 우리 백 박사하고 얘기한 게 그런 방법이 하나밖에 없다. 학부모님들을 같이 오게 해서 1박 2일 같이 한번 지내보자. 지내본 결과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 교육이라면은 우리 애 대학 안 가도 좋다.
그런 황당한 부모님도 나오셨어요. 뭐 여기는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적어도 학부모 만족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 이 교육에 참석해 보는 게 제일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시게 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영재기업인 교육의 주요 사이트가 여기 홈페이지가 있고요. 이거 다 나눠드렸죠? 네네. 예, 요거 유튜브 채널 가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교육들은 다 개방돼 있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과정에 들어온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의 차이는 조교들의 피드냐 못 받느냐, 오프라인 이 프로젝트 교육에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죠. 온라인 교육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은 페이스북이고 공식 이메일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 교육을 국가 전체 혁신을 위해서 확산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컨텐츠는 이미 다 개방되어 있고 커리큘럼 다 개방되어 있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유학기제, 선택교과제, 창업부전공으로 다 확산시키기 위한 일을 하고 있고, 제일 큰 성과는 이걸 가지고 제가 2013년 11월에 한국의 기업가 정신 교육을 위한 보고서를 만들었고,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금은 저기 큰 집에 계신 대통령께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도 기업가 정신 교육을 의무화하겠다. 근데 국민들이 다 몰라요. 모르지만 2018년부터는 의무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 모델이 되어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정부의 역할은 이런 교육을 확산시켜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공교육에 여기 필요한 여러 가지 플랫폼이 지원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이 교육은 특허청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절대로 이런 일 하지 않습니다. 자, 제 얘기 여기서 끝내고 질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